네, 안녕하십니까. 강원대학교 통일강원연구원장 송영훈입니다. 오늘 강원대학교 평화공감 온에어 첫 방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강원대학교 통일강원연구원은 그동안 여러 차례 기획을 통해서 강원도의 평화와 통일운동에 헌신하신 분들과 또 한편으로 한반도의 평화 번영을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을 섭외하고 그분들의 경험과 그분들이 살아온 삶의 궤적들을 함께 공감해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평화공감 온에어를 기획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첫 번째 손님으로 강원도에서 나고 강원도에서를 기반으로 노동운동, 사회운동, 평화통일운동에 헌신해 오신 이창복 의장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의장님. 네, 이창복 의장님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면 이창복 의장님은 1970년대 초반 가톨릭 노동청년회 전국 회장을 시작해서 85년도에는 민주통일 민중운동연합 사무처장, 89년에는 전국 민족민주운동연합 상임의장을 지내셨고요. 2000년에는 16대 국회의원도 지내셨습니다. 원주 지역구였고요. 그리고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을 지내셨고 지금은 현재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이십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DMZ 평화상도 받으셨는데요. 그리고 국민훈장, 동백장도 서운 받으셨습니다. 의장님 오늘 초대에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이곳은 의장님의 서재입니다. 이게 저희가 원주 자택으로 와서 지금 이제 서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요. 경치가 너무 좋습니다. 저 밖에 경치도 좋고요. 주로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활동도 하시기 힘들어서 이 서재 공간이 좀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로 요즘 코로나 시대에는 어떻게 지내시는지 근황 먼저 조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서울 가는 것은 일주일에 서너 번씩 갔었던 것을 요새 한두 번으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이 있게 됐고, 이방에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뭐 책이나 좀 보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이게 정면으로 보이는 것이 건등산입니다. 네, 건등산이요. 네, 1000년 전에 왕건이 고려국을 세울 때 그 기상을 생각하면서 또 이 건등산에서 후백제의 견훤과 일대 격전을 벌여서 승리한 그러한 산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건등산을 바라다 보면서 역사적인 생각, 또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제가 듣기로는 여기 원주에서 13대째 뭐 생활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제가 14대째입니다. 14대째입니까? 네. 이곳에서 그럼 저 건등산을 계속 보면서 크셨을 때 그러면 청년 이창복은 어떤 꿈을 꾸면서 성장했습니까? 뭐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원주 중고등학교를 나왔죠. 또 뭐 학생회 간부로서 열심히 활동도 했습니다. 그때 그 생각은 정치인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청년 이창복의 꿈이 정치인이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정치인이 되기를 꿈꾸셨었지만은 결국 지난 60년 동안 사회운동에 헌신하셨고 한 40여 년 동안은 평화통일운동에도 헌신하셨는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노동운동이라든지 사회운동에 시민사회운동에 참여하시게 된 계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젊었을 때 사회활동을 좀 한다고 할 때 그때 상황은 6.25 전쟁이 발발해서 끝난 지가 얼마 안 된 상태였고 파괴된 그런 상태 속에서 건설하는 그런 방향으로 모든 정책이 집중되어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출하는 청소년이 많이 생기고 이 가출된 청소년들이 그 지역에 모여 살면서 그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그래서 이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겠고 선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이 사회 운동을 우범 청소년
선도 활동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주 교구 지학순 주교님께서 이렇게 한번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셨는데 여기 이창복이라는 사람이 누구냐고 그러더라고요. 접니다. 인사를 드렸더니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질문이 있으시고 돌아가시더라고요. 돌아가실 때 약간 배웅을 하면서 혹시 누구시냐고 여쭤봤더니 지주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주교님께서 그 움막에 살던 아이들이 보다 더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70평짜리 블록 건물을 지어주시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그 선도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게 되는 거죠, 이제. 사실은 제가 가르치겠다고 해서 뭔가 이렇게 선도하겠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니까 그 세상은 또 다른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각하는 구조 자체가 상당히 반항적이고, 뭐 멸시 전에 그런 성격이 형성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환경을 개선해 주게 됐고, 또 이제 정령 아동들은 나이에 맞게 학교에 입학시켜 줬고, 그렇게 해서 이제 했더니 이 아이들이 자꾸 뛰쳐나가요. 공부하기 싫으니까.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것이 뭐냐면 축구볼을 하나 사줬어요. 사줬더니 쉬는 시간에 나와서 그건 또 열심히 차더라고요. 이게 이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열심히 공차는 거구나. 그래서 하여튼 열심히 축구를 육성시켰죠. 그랬더니 그해 원주시 초등학교 축구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그 다음에 강원도 초등학교 축구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또 그 가을에 서울에서 전국 결승대회를 하는데 거기서 준우승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준우승을 하고 나니까 그때 비로소 뭐 시청이라든지 뭐 이렇게 관계 단체에서 관심을 갖고 뭐 이렇게 지원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어떻든 이 아이들이 전국적으로 수만 명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걸 잘 선도하는 것은 하나의 이 시대의 과제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이제 한 5년 동안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쳐간 사람들이 한 300여 명 됐었습니다. 또 항상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한 80여 명 됐고요. 이 사람들의 상담을 하니까 가난한 노동자의 그 가정에서 있는 애들이 가출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인 노동자는 상당히 생활이 어렵고 표면 기술도 없고 또 노동 일터도 마땅치 않은 그런 상태 속에서 단칸방에 살고 또 이 아들하고 또는 딸하고 이렇게 살다 보면 불편한 점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뭐냐면은 이 집을 뛰쳐나간 이 아이들을 선도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출되지 않을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노동운동에 눈뜨게 됩니다. 그러던 터에 하루는 지학순 주교님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불러서 우리 천주교는 카톨릭 노동청년회라는 게 있는데 이 카톨릭 노동청년회 전국 회장을 해볼 생각이 없느냐 그러시더라고요. 뭐 하는 단체냐고 이제 여쭈었더니 노동운동하는 교회 차원에서 교회 정신으로 노동자들을 상대로 해서 운동하는 권리 찾아주고 힘있게 결속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교육하고 그런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리 가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활대 청소년 우범센터 사업을 5년 동안 단장한테 인계하고 전국적인 차원에서 노동운동에 뛰어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느끼는 것은 뭔가 하면 제가 거기 떠나면서 느끼는 것은 뭔가 하면은
내가 뭔가 베풀려고 가르쳐 주려고 들어갔는데 결국 나올 때는 내가 배우고 나왔다. 그 아이들의 세계는 악만적일 수도 있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일정하게 추구하는 것은 이 사회에 대한 반발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주고 충족시켜 줄 것인가. 이것이 교육의 내용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배워갖고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청소년 선도 사업을 하면서 한 번은 이제 그 시내를 이렇게 걔네들하고 같이 나가게 됐습니다. 나갔더니 그때 시청이 지금 그 중앙동에 있었는데 중앙동 앞을 이렇게 지나는데 시청을 거쳐갈 거 아닙니까? 선생님, 저것 좀 보십시오. 저 큰 애들의 사기치는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5월달은 청소년의 달, 뭐 이런 그 프랑카드가 붙었고, 거기 무슨 구호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큰 애라고 하는 것은 시장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 걔네들 눈에는 시장이 존경스럽지도 않은 거야. 그러니까 걔예요. 그 얘기를 내가, 저는 뭐 시장을 한데 존경하는 사람, 또 어떻게 출세의 지향성으로 받아볼 수 있는 사람, 이러는 건데, 딱 저건 큰 애의 그 사기치는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부터 내가 국회의원 되지 않겠다. 정말입니다. 포기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의장님, 그 시민사회운동 중에서도 이제 통일운동에 또 상당히 오랫동안 헌신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 사회에서 통일운동을 한다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는 뭐 빨갱이라는 말, 소위 빨갱이라는 말을 듣기도 쉬웠던 적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남북관계의 정치적인 관계 때문에 잘 뜻한 바대로 진행되지 않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그 당시에 활동을 왕성하게 하실 때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또는 뭐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등의 이제 사무처장과 대표를 맡으시면서 옥고도 치르셨지 않습니까? 많이 어려우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가장 어려웠던 점은, 이런 운동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고,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예. 그때 이제 안기부나, 그때 용어는 이제 정보부죠. 중앙정보부죠. 중앙정보부에 끌려가면 일단은 빨갱이라고 몰아붙이면 기를 죽여요. 하도 이 새끼 빨갱이 새끼 어쩌고 막 공격을 하고 뭐 험한 욕도 하고 그러길래 그러지 말라고. 내가 이래봬도 첩보부대 출신이라고. 그래서 뭐 그걸 어째? 첩보부대? 가만 있어. 올라가더니 병적을 확인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부터는 빨갱이라고 안 그래요. 그렇습니까? 근데 하여튼 노동운동을 시작해서 그때 이제 개신교 쪽으로는 영등포 산업선교회를 비롯해서 선교단체가 있었고, 가톨릭 쪽에서는 이제 가톨릭 노동청년회가 있었는데 이 활동들을 참 열심히 했습니다. 박정희 군부 정권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 1차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는 과정에서 하여튼 노동자들을 착취하지 않냐면은 이익을 남길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우리들 입장에서는 노동자는 하느님의 모상에 따라서 만들어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하고 또 권리를 존중받아야 하고 인간으로서 살아가는데 꾸김이 없어야 되겠다. 이것이 교회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교육도 시키고 또 노동적을 만드는 법도 강의도 하고 또 그 선진지 교육을 통해서 나은 공장 또 나은 지대에 나은 나라의 노동 실태는 어떤 건가 이런 이해를 시켜가면서 노동운동의 정신을 고양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들에게는 항상 경제적인
어려우면 뒤따르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교회 차원에서 그들 좀 도와주고 그런 운동을 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보람을 느꼈던 것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같은 노동 청년의 회원들은 성당 안에서 청소도 하고 또 예비자 교리 안내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봉사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간 후부터는 노동자의 일터에서 봉사 활동을 하라. 네. 공장 단위로 공장에 있는 사람 중에서 카톨릭 회원들끼리 모여서 교육도 하고 그 모임을 가지면서 생활 반성도 하고 이 공장의 문제가 뭐냐 하는 것도 알게 토론하게 하라고 이렇게 활동 방향을 이렇게 좀 전환시켜 줬어요. 근데 이 조직이 천주교 조직이 다 좀 이렇게 특별한 단결력을 가지고 있는데 500개 전국에 500개 성당에 이 조직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교재를 이렇게 내려버리면 그 같은 교재로 500개 성당에서 자유노동 청년들이 교육을 하는 거예요. 이 파급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깨달은 노동자들이 야, 이 일은 안 되겠다. 들고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뭐 부산에서 포항에서 대구에서 안산, 인천 여러 곳에서 이렇게 나타나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노동자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고 관심 갖게 된 노동자들은 더 힘을 얻어서 열심히 활동하고 저만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도 활동을 하고 그런 경우가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분쟁이 많아지고 네. 또 그런 속에서 노동자 중에 능력 있는 사람들이 크게 되고 또 노동자의 권리를 또 획득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일을 노동청년회가 했습니다.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이 노동자를 탄압하는 고시를 어디서 찾느냐 하면요. 민주화에서 찾고 분단해서 찾을 거예요. 그러니까 호신탐탐 남침을 노리고 있는데 조그만 일을 가지고서 이렇게 사회적인 문제로 일으키고 그러면 되겠느냐 하면서 탄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서울 지역에서 이제 무슨 그 집회가 있으면 노동청년 집회가 있으면 갈 거 아닙니까? 가면 거기 우두머리가 이창봉은 의뢰 끌고 가요. 끌고 가는데 한 번도 구속된 적은 없습니다. 노동청년회라고 하는 그 교회 조직을 노골적으로 탄압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생각한 것이 뭐냐면 노동운동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통일운동이구나. 통일이 될 때 노동 문제도 해결되고 뭐 이렇게 그 답을 얻게 돼요. 또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이 땅의 정치가 민주주의적으로 확립돼야 한다. 정치의 민주화도 느끼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그때 우리들 사이에서는 정치적으로 민주화되는 것이 먼저냐, 아니면 통일되는 것이 먼저냐. 이거 가서 선통일, 후통일, 또 선민주, 후통일. 이거 운동권에서 상당히 격렬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조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토론을 상당히 한 5, 6개월 정도 이게 지속해서 토론을 벌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문진칼 목사님께서 정리를 해주시죠. 통일과 민주화는 어떤 것이 먼저라고 따질 것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처럼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다. 그러면서 그 비중을 똑같은 것으로 결정지으면서 정리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모든 운동이 민주주의와 통일 운동에 집중되는 거죠. 그래서 만든 것이 민주통일 민주운동연합. 의장이
문익환 목사님이시고 지금은 사무처장을 했었는데, 예. 그때 이제 저도 이제 본격적으로 통일운동에 대해서 문익환 목사님을 배웁니다. 네. 그 많은 일들을 하셨고 민주주의와 뭐 남북 분단의 해체, 또 분단 극복, 평화 통일을 위해서 노력을 하셨는데 그런데 한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남북 관계가 개선이 되고 또 그때쯤 해서 청년 이창복은 정치인이 국회의원이 되지 않을 거야라고 했었는데 2000년대는 국회의원이 되십니다. 원주에서 출마하셔서. 이게 어떻게 이 국회로 진출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되셨는지, 그리고 이제 의정 활동 하시면서, 이거는 내가 좀 더 잘하지 않았나, 뭐 보람 있는 일을 하지 않았나라는 게 있으면 좀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우범 청소년을 선도할 때 걔들의 가르침을 네. 받았죠. 그때는 정치 안 하겠다 결심했습니다. 근데 그 전이나 그 후나 정치에 대한 관심은 항상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제 DJ 김대중 전 총재 또 전 대통령 권유가 있었는데요. 몇 번씩 부르고 입당을 권유를 했습니다. 근데 할 때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을 만드는 것이 제 꿈인데, 제가 당 안에서 도와드리는 것보다는 당 바깥에서 활동을 통해 도와드리는 것이 더 크게 도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사양을 해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던 터에 대통령이 된 김대중 대통령이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갔더니 이제 내가 정치인으로서 마지막 부탁이다 하면서 이제 입당해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호남 정당을 해체하고 전국적인 정당을 만들고 정말 깨끗한 정치, 민주적인 정치를 하는 정당 만들 테니까 거기에 이의장이 필요하니 입당해달라고. 아유, 정말 대답도 못하고 하여튼 참담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나올 때는 알겠습니다 하고 나왔는데 그 알겠다는 얘기가 하겠다는 얘기로 이해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당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공천을 하는데, 근데 그때 그 상태는 제가 원주에서 서울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였고 별로 원주섬하고 접촉을 못했던 상태고, 더군다나 저를 빨갱이라고 몰아치는 분위기가 현존했는데, 제 고등학교 동창까지도 이창복 저놈은 빨갱이라고 하는 정도인데, 저를 공천을 준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낙담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담당자한테 나를 떨어뜨려서 망신을 줄 일이 있냐고. 그러더니, 그게 아니라 자기가 공천 명단을 1차로 가져갈 때는 제 이름이 없었대요. 그래서 근데 이창복이 왜 안 넣느냐고 물으시길래 다음 기회에 올리려고 했었습니다. 그랬대요. 그런데 청와대에서 이창복이는 이렇게 앞으로 경쟁력이 있다고 보니까 일찍 띄워줘라 해서 일찍 띄워주게 됐다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또 고맙잖아요. 네. 그래서 원주 내려와서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하여튼 4개월 동안 이렇게 11월 달부터 4개월 동안 열심히 뛰어다녔죠.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해서 정치권에 들어가게 됐죠. 근데 가보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제일 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가는 데마다 연설을 하면은 국가법무 철폐고. 국가보안법 철폐요? 근데 국회의원이 됐으니까 이제는 국가보안법 철폐를 법안으로 만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국가보안법 철폐 결의안을 만들어갖고 다니까 생각했던 대로 못 받겠더라고요. 안 해줘요. 네. 그래서 이제 당 대표를 찾아가서 얘기했더니, 그거 왜 가만히 적용하지 않으면
없는 건 마찬가지인데 왜 그 벌칙을 쓰시려고 그러느냐. 지금 뭐 적용된 사람이 누가 새롭게 적용된 사람이 있느냐고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아니, 이렇게 대통령의 뜻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데, 그 열린우리당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느냐고. 그래서 뭐, 한두 마디 하다가 괜히 의상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물러나왔죠. 그때 생각은, 저 대표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한 번도 구속된 일이 없구나 하는 걸 생각하면서 물러나왔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또 중요해요. 국가보안법 철폐가 아니라 국가보안법 개정을 위한 기획단을 당이 만들어요. 만들어서 7명의 그 의원을 선정해서 7명이 다 모였어요. 모여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면은 관계된 단체를 방문해서 설득시키는 거, 의견을 들어보는 걸 하자. 해서 제일 먼저 선택된 것이 재향군인회였습니다. 여기 2층에 올라가니까 과거에 장군하고 사성장군하고 국방장군 했던 사람이 쭉 모였어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된 건데요? 우리가 목숨 바쳐서 시킨다는데 주적 개념을 없애요? 막 한 10대 분의 그 고위층의 군무 고위층들이 두 사람 앉혀놓고 막 훈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의원이 저더러 한 얘기가 뭐냐면, 그래, 국가보안법을 없앤다고 하는 얘기는 주적을 없앤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주적을 없애면 되겠느냐고.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께서도 우리가 통일하는 데 있어서 북한은 우리의 동반자라고 했으면, 이제 지금 주적 개념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 대통령을 팔았더니, 말이 없더라고요. 어떻든, 국가보안법 철폐도 어려워졌습니다. 정치개혁, 그러니까 저도 재해운동을 오래 했지만 정치권 활동은 별로 안 했지 않나요? 하는데 이렇게 그 정치판에 돈이 오고 가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느끼겠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정치개혁도 그러니까 정당 조직부터 바뀌어져야 하고, 그 재정적인 그런 아름답지 못한 그런 재원으로부터 받지 말아야 하고 뭐 그래야 하는데 그 틈벙에서 끼워낼 세간이 없더라고요. 그런 정치계에 대한 한계를 느끼고 국가보안법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은 또 생각나는 것이 그 교육개혁이요. 교육개혁이 저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판단한 게 뭔가 하면은 내가 이런 것을 개혁하고 고치는 일에 일조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됐는데 이걸 못한다고 하면 국회의원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냥 못하면서 월급은 받아, 세비는 받아. 남는 건 돈 받는 거라고요. 돈 받기 위해서 시작한 건 아니니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 판단을 하게 된 거죠. 제야의 영향력 있는 활동가에서 제도권의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하시다가 안 그래도 궁금했었습니다. 왜 그 국회의원들 더 계속 하지 않으셨는지 궁금했었는데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역시 또 다시 제야의 활동가로 하시게 된 배경도 알게 되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의장님, 그 국회에서 활동을 마치고 시민단체로 복귀하셨잖아요. 의장님이 주로 활동하셨던 단체가 6.15 공동선언 실천 남축위원회였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남북 6.15 공동선언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였지만 남북 관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서로 교류 협력이 많이 진행된 적도 있었지만 또 뭐 금강산에서의 그 남측 시민 박광자씨 피살 사건이라든지 그러면서 이제 개성공단도 이제 닫히고 지금 남북 관계는 이제 완전히 차단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 이 6.15 공동선언 실천 위원회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남북 교류 협력을 추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6.15 남측위원회는 북측위원회, 해외측위원회 이렇게 해서 3자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그런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민간단체 조직 중에서 공식적으로 북쪽과 연결된 조직은 남측위원회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 남북 해외가 함께 일하자고 하는 것은 8천만 민족이 함께 통일을 이뤄내자는 그런 뜻과도 같습니다. 정말 통일은 국민들이 힘을 모아서 의식이 돼서 그 힘으로 결합하고 단결된 힘으로 통일 전략에 영향을 주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통일이 더 튼튼하고 더 확실하다, 이렇게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통일은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꼭 선택해야 할 그런 것이죠. 통일은 남이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민족 내부의 자발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통일이죠. 통일은 통일과 관계된 많은 사람들이 더 연구하고 다듬고 또 주변을 설득해내고 이뤄야 할 국민적인 운동이 꼭 필요로 하는 그런 과제입니다. 통일운동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선택의 여지가 없는, 꼭 담보해내야 하고 이것을 펼쳐내야 하는 그런 과제가 민족이 우리에게 준 과제입니다. 네. 의장님, 통일은 뭐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역사적으로 달성해야 될 거라는 말씀에 참 공감이 갑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북측과 접촉들도 하셨을 텐데 가장 최근 북에 다녀오신 때가 언제십니까? 네, 작년 1월 저희 금강산에서 새해맞이 행사를 했죠. 그게 그 이후로부터 끊겼죠. 네. 참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그때도 그 행사가 성사시키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네. 예. 제가 이제 13년인가 2013년에 당임대표 의장이 됐는데 우리 회의에서 위원장들 회의를 제안하자고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결정이 돼서 통일부 여자가 북한 주민 접촉 신고서를 냈어요. 냈는데 거절하더라고요. 거부해. 근데 신고서는 허가해야 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허가 사항으로 간주하면서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것도 미미화한 방법이에요. 저희들 책임이 안 지려고 접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옳지 않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간다. 그냥 가서 북경에서 북한 대표들 북경으로 오라고. 그래서 만나서 한 10년 만에 처음으로 회의를 하게 된 거죠. 나는 그 사람들한테 뭐 처음 만날 때 좀 이렇게 마음에 부담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허가도 받지 않은 면담을 했다, 북한 주민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항상 머리에 눌림이 있더라고요. 그것만이 아니라 저 사람들이 돌아가서 무엇을 논의했다는 아주 당당한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내용이 없어. 왜냐면 양쪽 다 서로 상대방 얘기를 들어보자 하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너무 오랜만에 만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만나는 것 자체만으로도 진전이 있다는 거. 하여튼 베이징에서 만나기 시작해서 한 5번 정도 이렇게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회의 때마다 되게 다 비슷비슷한 얘기예요. 실천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뭐냐면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되도록 하자. 네. 이거를 우리가 5년 전에 얘기한 거예요. 네. 심양 위원장 회의에서. 심양에서요? 네. 네.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요. 이게 우리가 결의해서 가잖아요. 거기도 신문 기자들이 있고 발표하고 그래요, 이제요. 거기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어느 뭐 조그만 회의에서 결정했구나. 이게 되잖아요.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이건 또 우리가 한 번만 요청하는 게 아니라 모일 때마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꼭 우리가 얘기해서 평창 동계올림픽이 평화올림픽이 됐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그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해서 그 개념을 전파했다는 거. 북한 사람들에게 전파했다는 거. 알려줬다는 거. 이게 저쪽 논의에서 기초 논의가 되는 거라고요. 근데 정치인은 이걸 인정을 안 해주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요. 공동응원단을 운영했어요. 인천 아시안게임 때 그 공동응원단을 아이스하키 팀들이 넘어왔죠. 우리 팀하고 시합도 오고 그랬는데 우리가 북한 팀을 좀 열심히 응원해 줬어요. 하여튼 주눅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끝나기 하루 전날 북쪽에서 요인 3명이 내려왔잖아요. 네, 인천에 내려왔잖아요. 이제 내려왔는데 경기장 분위기가 싸늘하면 못 내려옵니다. 지지를 못 받고 있는데 어떻게 내려오겠어요? 네, 그렇죠. 그 지지를 받고 있다는 걸 확인하니까 내려올 수 있는 엄두를 내는 거예요. 그들이 내려올 수 있도록 심리적인 작용을 했다고 공동응원단이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자부심을 느끼는 거예요. 네, 뭐 운동 많이 했죠. 그게 바로 민간 차원의 통일 운동이에요. 자카르타에서 아시안 게임을 했습니다. 거기에 또 공동응원단을 파견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 이제 역도부가 1등을 했어요. 우승을 했어요. 정말 역도부가 응원하는데 너무 단순한 동작이잖아요. 들었다 탁 들었다. 그 전후로 경기장에 떠들서 할 정도로 응원을 열심히 했어요. 했더니 그 대표가 나중에 찾아와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데서부터 우리는 보람을 느끼고 이게 민간 차원의 통일운동이다. 서로 마음과 마음이 통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많이 만들수록 통일은 가까워진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통일은 아주 무슨 큰 거를 이렇게 성취해서 하기보다는 뚝이 쭉 있는데 거기에 쥐근육, 근육을 조금만 내고 그것이 흘러내리면서 나중에는 결국 뚝이 무너질 정도가 되도록 하는 거. 그거예요. 그거는 힘이 없어 보이는 이 민중의 힘을 정말 보여주는 거거든요. 쌓아가는 거거든요. 발전시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주 적은 일부터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도 이제는 생각을 좀 이렇게 달리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더 가까이, 더 자주, 더 진실하게 우리 문제를 우리 스스로 논의하고 결정해들하고 또 주변에 알려주고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중단 없이 계속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서로 더 자주 만날 수 있으면 더 많은 것들이 논의되고
또 정책적으로도 진전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동안 장시간 이제 그 평화 통일의 문제도 얘기하고 노동운동, 시민운동에 대한 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계속 이렇게 힘든 길을 걸어오시면서도 원주에서 시작해서 이제 서울로 출퇴근하시면서 활동을 하셨잖아요. 주로 그렇게 많이 하셨는데 그 과정에는 정말 사모님의 헌신적인 또 뒷받침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활동을 하시면서 의장님은 스스로로 어떤 아버지였고 어떤 남편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이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의 역할을 못하니까 무책임한 남편이고 무책임한 남편이요. 그리고 그 애비겠죠.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그 안양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데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는 딸이 편지를 했어요. 근데 그 편지 내용 중에 아주 그 가슴이 뭉클하게 한 거에 아빠하고 생활한 것이 제 대학 4년 동안에 3개월뿐이 안 됩니다. 나머지는 뭐 교도소 생활을 하고 있고 또 뭐 원주에 있었지만 원주에 머물지 않고 다른 데 돌아다녔던 시간을 포함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렇게 3개월은 더 된 듯한데 기억은 3개월을 하겠구나 이렇게 느끼겠고 집사람과의 관계된 얘기는 네 번째 구속이 돼서 감방에 독방에 이렇게 딱 내던져졌는데 지난 일들을 쭉 생각하니까 마누라가 참 불쌍하더라고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원주 수면에 와야 하고 또 애들 다스려야 하고 그런 걸 쭉 생각하니까 불쌍한.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원주에서 서울 와서 서울에 자지 않고 언제든지 집에 내려갑니다. 집에 내려가서 내려가 주는 것이 그나마 마누라한테 도움을 주는 보답하는 그런 거 아닌가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의장님과 그 사모님의 헌신적인 노력을 어느 하나의 상으로 보답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DMZ 평화상을 받으셨고 2019년에 뭐 만장일치로 선정이 됐다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 기뻤고요. 올해는 또 훈장도 서원 받으셨습니다. 뭐 이 상이 모든 걸 대변해 줄 수는 없겠지만 그 의장님이 걸어오신 길에 이 후세들이 드리는 또 하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의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청년들에게 이 평화 통일, 한반도의 평화 번영을 위해서 청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통일은 젊은 세대들이 맡아야죠. 거부할래야 거부할 수 없는 민족이 수요하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청년 학생들이 이 문제를 정말 자기의 온 정성과 정열과 힘을 다해서 끌어안아 씨름을 해야 할 과제입니다. 통일은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꼭 준비가 있어야 되는 그런 것이 통일입니다. 그리고 통일 비용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통일됐을 때에 통일할 때까지 경비하고 통일이 된 후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익과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됩니다. 더구나 이런 철도 연결하고 도로 연결하고 항만도 개선하고 이런 속에서의 산업활동은 기하급수적으로 이익이 창출될 것입니다. 이런 경제적인 환경과 또 앞으로 우리들의 시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만나게 되는데 진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산업혁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사회의 구조와 우리의 산업체제가
바뀌게 될 가능성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예상해 가면서 이런 운동들, 4차 산업의 선도 역할, 통일운동의 선도 역할, 이것이 젊은 세대들이 짊어져야 할 멍해라면 멍해가 될 것이고, 영광스러운 과제라면 과제가 될 것입니다. 청년 학도들이 힘을 내고 용기를 내서 앞으로 통일운동이 더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국은 너희들만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것을 항상 의식하기를 바라서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젊은이 뭐가 좋습니까? 정열이 있고 순수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마음에 정치에 끼어들고 자본이 끼어들고 이렇게 하면 젊음이 아니라 타락한 힘이 될 것입니다. 네. 네, 의장님, 주신 말씀 청년들이 잘 새겨들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의 청년들도 순수하고 열정이 넘치는 청년들이라 한반도의 평화 번영을 위한 그런 길에 많은 힘을 보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장님 앞으로도 계속 건강하시고 청년들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모습도 많이 계속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창복 의장님과의 인터뷰였습니다. 강원대학교는 통일한국의 중심대학을 비전으로 내걸고 있고 통일강원연구원은 그러한 강원대학교의 비전과 또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장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앞으로의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이루어가는 일은 선택의 길이 아니라 역사적 과제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통일강원연구원은 평화공감 온에어를 통해서 강원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평화와 통일운동을 위해서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 번영을 위해서 노력해 오신 많은 분들을 만나서 그분들의 경험과 그분들의 우리 후세에게 주는 조언을 듣는 시간을 계속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